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 내용이 다소 깁니다. 제목만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삼권분립은 픽션이라고 이츠미 후사오가 단언하는 근거, 애당초 의회는 부유층을 위한 것이었다.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의 의회를 상대로 원래 재계 인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이 이즈미 후사오 씨라는 사람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나 국민투표의 중요성도 설파를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로 배우는 삼권분립은 픽션, 소설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은 권력은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역인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미디어 언론도 저 생각에는 제4의 권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권력이 상권분립이 아니고 사권분립으로 저는 나눠져 있는 게 현대사회 아니냐.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더 그럴 것 같고요.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순한 아부관리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대법원 재판관을 총리가 임명할 권리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시대의 권력자에게 양업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리고요. 검찰도 행정기관의 하나이지만 이게 권력층에 또 아부하는 거 아니냐. 아베파 이 비자금 문제, 정치 비자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몇 명만 희생양이 되고 나머지는 간부는 하나도 기소 안 당했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의회는 개별이익 대표자 집합제일 뿐 이 제목을 보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이 개별이익 특수의지의 집합제에 불과한 전체 의지의 사회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는 기대할 수 있을 리도 없다. 그래서 맨 처음 서론에 나온 대로 세금을 걷는 쪽의 의견을 들으라는 장사꾼과 부유층들의 주장이었다. 의회라는 게 이렇게 이제 아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느낌을 받네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반 시민의 인권이나 평등 등이 아니라 기득권이자 재산 이런 거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를 지키자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일반 의지 정치에 반영되기 쉬운 직접민주주의, 요 당파나 종교 등과 무관한 다수의 서민, 즉 사일런트 머저리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침묵하는 대중, 다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변하는 의원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이 국회 의회 제도는 그렇다는 얘기네요.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해간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의회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이라는 의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개별 이익들을 위해서 거론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이런 데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국민들이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겠죠. 이런 분야에도 행정의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깨달음을 공유해 준다는데 각종 조의원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AI가 번역해서 소개를 하네요. 여기에 개별이익과 전체 의지 이것은
뭐 제가 그 제약 이론 편집증 환자지만은 부분 최적의 합이 전체 최적은 아니다 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야말로 전에 있던 토착 세력을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자신들이 토착 세력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요즘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최적이 될 수 없으므로 저는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 나라는 해체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한동훈 씨가 결국 됐군요. 폭풍 뚫고 미래로 간다. 이세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들 최고위원들인데 임요한 씨의 그 전에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는 대권을 할 사람을 보좌하는 게 자기의 이제 큰 역할이다. 대권 될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동훈 씨가 젊은 세대로서 얼마나 잘 해 나갈지 궁금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그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좀 됐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제 그 꼰대들, 늑다리들 좀 오래 해먹었던 애들은 좀 그만 좀 내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휴가 중에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안 나가겠다. 카멜라 해리스 대선 캠페인 첫 집회에서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에서 혼돈된 연민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두 기자가 JS라는 언론기관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자유와 연민의 법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혼돈과 두려움과 증오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혼돈과 두려움과 증오의 나라는 공화당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로 이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쭉 해나가고 그 이틀 전에 81세 바이든이 중도 하차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 언론들이 해리스 그 현 부통령을 아주 그냥 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그 후보는 낙태권리, 저렴한 의료 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 자유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양녀평등, LGBT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이 표를 얻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산층을 구축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 대통령직에 대한 정의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자, 어느 정권이든 공화당도 중산층 한다고 그러지 재벌만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산층이야말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산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양극화돼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 사퇴하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 바이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요건 하루 전에 BBC 뉴스에서 나온 건데 결론은 뭐 그냥 바이든이 사퇴했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8월 19일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뭐 그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는지 그 일정들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 트럼프 뉴스는 사라지고 해리스 뉴스로 대비하기 시작. 개인적으로 중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더 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그 휴가 동안에 다녀온 오사카, 그 다음에 나라현, 나라시, 교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 소개받기로는 이 경제권이 삼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고, 뭐 3일 동안 움직여 봤습니다만은 아주 그 고속도로가 도심들을 연결하는 고가 고속도로와 도심들을 관통하는 또 고가 고속도로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젊었을 때 조직 생활할 때 밤에 이동해가지고 뭐 저녁만 간단히 먹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꽤그 그 도시 이름대로 엄청 넓고 큰 도시더라고요. 요 밑에가 간사이 공항인데 내린 그 저가 항공으로 갔기 때문에 J터미널이라는 데인데 아주 그 지금 보면은 뭐 조금 후지다. 1터미널은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걸 또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뒷면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일차는 나라시 동대사라는 데를 갔고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 두 군데를 했는데 문제는 날씨가 38도 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나이 먹은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어가지고 뭐 또 여행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하나만 해도 녹록하지 않겠냐. 2일차는 교토시의 니조성이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각 요거 한자를 몰라가지고 로쿤지 템플이라는 두 군데를 좀 들렸습니다. 요것도 갔다 와서 아주 죽을 맛이었고요. 3일차는 오사카시 청수사라는데 맨 첫 화면에 그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했는데 뭐 뜨거워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 그 뜨거운 여름에 휴가들 여름방학이 되고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야 뭐 이렇게 늙다 일어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4일차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는 날인데 오사카성 아이고 구경하지도 말고 힘들다 그거 뭐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해서 차로 외곽만 드라이브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올림픽 공원 사이즈 정도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경복궁 이런 데보다는 꽤 크고 그 성 외곽이 전부 다 그 수풀림으로 쌓여가지고 저 꼭대기만 오사카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유카타라고 하는 말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걸 또 갔다 와서 제가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생각을 여행 후기라고 그럴지요. 유카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 어떤 정상적인 옷이라기보다도 뭐 이게 유카타니까 유이니까 목욕하고 후에를 한 후나 본 오돌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불꽃놀이 할 때 주로 입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 남색이니까 지금 제가 입는 것처럼 요거는 뭐 현대식으로 개조가 된 거 가지고 그 윗돌이 아랫돌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그 현대화된 뭐 이렇게 간편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방에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느낌을 받은 거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실내 잠옷과 같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다닌다고 외놈 쪽발이들이라고 그 풍습을 비하하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일본에서 이글거리는 여름 날씨를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가 가서 느껴봤는데 이런 뜨거운 여름에 가본 적이 처음이에요. 잘못하면 진짜 열사 일사병인가 거기에 그냥 그 뭐 물이 계속 넘어갔는데 갔다 와서 체중을 다니까 2kg가 줄었더라고요. 물도 그렇게 마시고 했는데 우리도 할배들이 과거 삼배로 만든 잠뱅이 옷을 입고 다녔다. 뒤에서 보면 자칫 남자의 그것이 비칠 정도였다. 누구 말 맞다나 덜렁덜렁 보였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저도 물려받은 옷을 입어본 적이 있고, 물론 뭐 팬티를 저 같은 경우는 입지만은 여름 해변가 산책에서 주로 남성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고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이런 스타일의 옷을 전에는 입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비풍스러운 여름 옷은 한산 못이 옷일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돈 있는 양반들이고 돈 있는 상인들이 많이 입었겠죠. 옛날 영화 보면 모시 옷 이런 옷을 본 그런 부잣집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좀 보였었죠. 요즘은 대부분 안 입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잠뱅이나 못이 상하이로 된 것들이 요즘 현대식으로 많고 옷은 일본에서는 유카타로 비유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평민들은 아마도 바지 대신에 훈도시만 질끈 차고 허벅지 정도 내려오는 상의만 입고 여름에 일했을 것이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로 그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 평민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좀 못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위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제목으로 만든 대로 일본의 오풍습 및 습관과 습관을 그 비하하나 폄하한다든지 쉽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나라의 기후 역량과 무척 연관이 된다. 의식주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일본의 온돌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죠. 온돌이 없죠. 네.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도 바지 대신 훈도시만 차고 허벅지 정도 내려오는 상의만 입고 여름에 일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너무 더우니까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목에 둘러 다니는데 저게 뭐 일하는 사람들도 목에 그 흰 손수건을 두르고 뭐 물에 적셔짠 60 내지 70cm 길이의 얇은 수건 이런 것들을 현대에서도 계속 그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일반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 이게요. 여행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적신 수건이 마르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시원함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데 에, 전에 어떤 우연히 유튜브에서 스웨덴 여자가 왜 한국에서는 목욕 수건이나 수건이 왜 이렇게 짧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목욕 수건이라기보다는 그 세수만 하고 그다음에 목에 두르기 위해서 그 정도 길이가 적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건도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죠. 일제 때 형성된 수건의 그 길이이지 않을까. 60 내지 70cm.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욕 타올이라는 것은 엄청 크죠. 그거가 이제 서양식이 되면서 그걸 큰 것들을 닦고 그 알몸에 맨몸에 이제 휘두르는 그런 서양식 문화가 들어와서 긴 그 타올이 생긴 거지. 그 서양화 돼가는 일본의 수건 옛날에는 그냥 무명으로 썼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지금 입고 있는데 의외로 시원하긴 해요. 네, 지금 뭐 방 안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어, 방음을 좀 하기 위해서 뭐 시원한 거면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밖으로 입고 나갈 수가 없죠. 실내 옷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게 또 뭐 우리나라의 또 풍습은 풍습인 거니까 결례되겠죠. 내복 입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문화 풍습은 그 나라의 온도나 그거를 그렇게 싸잡아서 쪽발이 외놈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 불안 착공지연 관심 조조 백개사 조사. 이게 몇 달 전에도 나왔던 건데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국 주요 100대 기업 경기 설문 조사라고 돼 있는데 이번 박람회 캐치프레이즈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 캐치프레이즈 테마라고 돼 있군요. 해외 파빌리온 건설 지원이 45개사로 가장 많았고 낮은 관심이 33개사로 뒤를 이었다. 추가 국비나 민간의 기부가 필요하고 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뭐 우리나라 그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그거 안 되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디프레 경기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 그 국가 예산 낭비가 될 뻔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려할 것이 없다는 기업은 10곳에 그쳤다. 100개 기업에 일할 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건 건설주긴 엑스포 오사카 간사이사의 엑스포 회장이라고 찍은 기자의 이름을 여기를 하고 있네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XGA 뭐뭐뭐 나가는 사람이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끝나지만 메탄가스 같은 것은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황무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메탄가스도 메탄가스는 공중으로 확산되지만 앞으로 건설러시로 땅에 콘크리트를 칠하고 무슨 뭐를 덮으면은 분출된 메스가스가 쌓여 메탄가스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이 간사이 그 섬 같은 데가 뭐 매립지였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안전대책은 괜찮은가? 이런 댓글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이 오사카 이 뭐라 그러나요? 이게 상징 그 인형 그게 누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세계 박람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사카 그러면은 시청인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참 큰 도시 시청 같긴 하다. 그리고 그 건물 그 설계 자체가 양쪽에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는 그런 그 건물 그 설계는 권위주의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짓는다고 대칭이 되게 짓는 게 이제 권위주의 산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네요. 억지 춘향 EDT 제가 그 이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공사비 상승세 속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공사비 인력 수급의 악영향. 방지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는데 최저임금 1.7% 상승에 건설 현장 임금도 상승 우려. 건설사들 직접 역량 없어도 부담 커져. 전문가들 공사비 상승이 내년 분양가 상승 자극 우려. 이 기자가 뭐 이런 영역까지 확대해가지고 뭐 취재 보도가 아니고 분석 기사 같은데 2024년 5월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걸 하는데 129.09래요. 2020년 5월에는 99.41이었는데 29.68 그 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이건 뭐 제조원가하고 똑같은 거 재료, 노무비, 장비 등의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직접 공사비 건설 공사 원가죠 뭐 그러면은 한국은행의 산업명관표와 생산자 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분 시중 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다. 이중 노무비도 건설 공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재는 회사가 사서 작업을 하겠지만은
공사비는 뭐 건설사 대부분 직영으로 하기가 어렵죠. 외주를 주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건설 노임 단가가 꽤 올랐다 하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최저임금 자체를 그 건설 노임 단가는 예전역에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고 몇 배 더 높은 건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방재혁 기자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생뚱맞다, 억지 춘향 같은 그 분석 기사 같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한국은행이 지적했듯이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할 해야 현재의 경제 실정에 타당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내국인만 대상으로 해야 하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동남아 외국인 고용 시 최저임금제 이하로 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것은 일본 것을 잘 도베끼면서 최저임금제는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돼 온 것 같은데요. 그 전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획일적인 적용은 공평 공정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불공정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최저임금 주는 거하고 돈 없는 영세상인이 최저임금 주는 거하고는 그건 천지간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최고의 장성은 중국, 북한에 대한 상호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군사적 유대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칭송합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일 간의 군사적 유대가 더욱 긴밀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CNN에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은 전직 북한 외교관을 탈북자 최고위직인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영진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태영호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았죠. 세대 교체 이런 등등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북 그 외교관 출신을 그렇게 금방 국회의원 후보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강남도 그것도 강남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네요. 어쨌든 평화통일자문회의를 태영호 사무총장에게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1995년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IMF 전이기도 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개발하고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냥 외채 쏘고 그냥 막 이렇게 할 때 엄청난 기근을 겪고는 북한을 떠났다. 한국에 도착하면 탈북자들은 시민권 거의 무료 아파트, 정착금 및 기타 혜택을 받았는데 최초에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들 많이 넘어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경쟁 체제 속에서 살질 않다 보니까 이거 살아먹기 힘드네. 배급제에 살고 타먹기만 하던 그런 나라에서는 독재 정권 하에서라도 똑같이 못 살면은 그냥 거기 견디고 사는 거죠. 음, 배고파서 넘어왔다고 하지만은 치열한 그 남한의 생존 경쟁에는 또 이기질 못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탈북자의 날이라는 게 이제 이번 윤 정권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동대문 어딘 거의 갑자기 역사 문화 거기 그 빌딩에서 탈북자의 날을 해가지고 축하 이런 기념을 해준 뉴스를 또 한 번 했죠. 자관 그 평화통일자문회의를 태영호 씨가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하겠죠. 시간당 100mm 폭우가 뉴노멀. 우리나라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제 폭우도 뉴노멀이다. 여름철에. 그래서 시간당 100mm 이거면은 집중호우 이게 어디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트로 우리나라도 결국
중국에서 많이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한 달간 극한폭우 45회 이번에 간축이 됐다. 중국에서 수증기 폭발적 유입이 됐다. 그 대륙에서 그 뜨거운 열에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동하면서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부닥치면은 그냥 그 전선이 금방 형성이 된다는 거죠. 한반도 집중호우, 수도권 집중호우, 장기적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그 선택받은 데가 아니고 좀 다행스러운 데다 딴 데보다도 했는데 결국 여름철에는 뭐 그러나 이 정도는 뭐 큰 피해일까요? 뭐 집중호우 뭐 이런 게 물론 피해죠. 이 정도면 피해 당연히 하지만은 우리도 이런 그 피해가 오고 그 대신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은 그 동쪽이 높고 그 동고 뭐 저 이것 때문에 물이 그나마 그래도 빨리 빠지는 나라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데 중국은 계속 평화지대 같은 데는 물 빠지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우리는 물이라도 일찍 빠져가지고 좀 복구하는데 좀뭐 괜찮다. 시간도 벌 수 있고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뛰어넘는 초저출산 한국 정부기관 이토 추상사 아침형 근무 시찰. 요게 뭐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야당이 집권을 했던 여당이 집권을 했던 아니 민주당이 야권이 아니지 누가 집권을 했든지 간에 공무원들은 솔직히 우리가 좀 시인을 하자고요. 이번에 그 오래간만에 또 일본 가서도 느낀 거지만은 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참 베낀 거 많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지금도 베끼고 있어요. 그 노인 문제는 그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앞서서 고령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고령화하고 요양병원 뭐 이런 문제들은 일본에서 한 수 좀 더 그 해야 될 거고 또 유럽은 이거 북유럽 국가 뭐 이런 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연구를 했대는데 음, 너무 좋은 것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거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끔 잘 하는 건 또 잘 하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아침 근무하면은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는 모르는데 이토추 상사는 이래 가지고 그 출산율이 올랐다는 것을 그 가지고 있는 모양의 데이터를 그렇게 하니까 뭔 건지 좀 알아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TBS 이게 아마 텔레비전일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언론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우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 별세. 휴가 가기 전날 캡처했던 건데 베트남전 이후 최장수 서기장 최근 최고급 회의 불참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이 8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몇 년을 장기 집권했는지 모르지만은 80세에 타계를 했군요.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뉴스거리를 될 만하고, 그 서기장이 아니고 그 총리가 그 사절단을 데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가고 계속해서 그 베트남에 좀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베트남은 인구 구조가 젊은 세대가 많아서 노동력 공급이 아주 괜찮기 때문에 아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들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젊은 층이 많고 노동력, 산업 인력을 할 수 있는 대로 그 공장들을 옮겨야 된다. 한국처럼 그, 이 노조들, 나이 먹은 노조들이 자기 자식까지 취직시켜달라고, 그걸 연서제라고 하나요? 노동조합이 연서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고생해도 자식은 또 대학교를 다 보내가지고, 현대차 공장의 조립공으로 들어올 대학교 나온 출신들이 있을까? 나는 그 잘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르죠. 전당대회 뒤집은 17세 손녀, 트럼프도 무장해제됐다. 트럼프의 손년 모양입니다. 여기에 전당대회에서 17세 소녀가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내 우등생 명부 인쇄해놓고 자랑, 인간적 면모 부각, 손녀 바라보는 트럼프 모습 화제, 손주 하나는 잘 키워 폭발적 반응,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하고서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싹 빠졌더라고요. 요건 또 그냥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서양 애들은 17세만 돼도 이게 17세인지 몇 세인지 저건 젊었을 때는 되게 성숙한데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중자동차에 100 내지 200% 관세를 물게 되면 미에서 팔려면은 미에 공장 지어야 중국이 공장을 미국에 진다고 할 때 허가가 날까요? 안 날 것 같은데 최석진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대중국 무역 대규모 보복 관세 예고 자동차 제조 공장 미국에서 지어야 그렇지 않으면 200%의 관세 부과. 좋다. 중국 애들이 그럼 와서 줘도 좋다. 그러나 미국에서 줘라. 이런 얘기 같네요. 미국이 약탈당하고 있어. 미국에서 상품 팔려면 미국으로 공장 만들어야. 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2차 대전 후에 메이드 인 USA로 팔아먹다가 이제 수입 자유화를 스스로 해놓고 싼 물건만 들여가지고 미국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제 비싼 물건 자동차부터 일본한테 당하고 계속 이제 뭐 자유무역 체제에서 미국이 이 품질 좋고 싼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미국의 산업이 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지. 미국도 자기네 나라 제조업 살리겠다는데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의 삼중 전해라는 게 끝났는데 부동산 강력 구조조정 시사 고부채 폐단 없앨 거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 베이징에서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 가속해야 신모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수 침체 지방정부 부채 개선 의지 경제 위기론 인정 어려운 도전 직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지난 18일 폐막됐다. 과거 고부채 고회전 고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집, 건설의 강성, 실거주 목적, 개선성, 주거 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잘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관련 융자 재정, 세제, 토지 판매 등 기초제도를 수립하고 했다. 토지를 판매해요? 이거 두고 봐야 되겠네. 부동산 부분에 대규모 현금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중국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뭐 부동산이 차지했던 게 GDP의 뭐 3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주민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수입이 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선언적 의미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품질의 완전 고용 촉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할 것이다. 자, 고품질을 만드는데 완전 고용 촉진 메커니즘, 고품질의 완전 고용 촉진 메커니즘. 아, 다 일자리 줘가지고 다 같이 저임금으로 똑같이 못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음, 잘 모르겠네요. 새로운 고용 형태의 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할 것. 그럴 것 같은. 근데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누구든 수입, 인컴이 줄어들면 은퇴 고령자 세대 증가, 저 같은 세대들이겠죠. 개인적으로 지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재고가 언제까지 있을 리도 없고 일찍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저는 뭐 이 사업한다고 돈 다 털어먹고 그런 거니까 뭐 이제 재기한다? 아니 재기 언제 뭐 성공해봤어요 재기 실패도 아니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계속 돈 까먹는 쫙그돈 빼먹는 그런 삶인데 또 빼먹을 돈이 없는 거죠. 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게 저 같은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컴이 없으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삼중전의 기자회견은 말의 립서비스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